나와 계시면 제가 좀 우리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자는 네 분이십니다. 우선 우수한 중앙대학교 국제물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요 근자에 여러 가지로 논문을 통해서 또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활발히 활동하시면서 아주 크게 우리 해운학계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학자이십니다. 다음은 허윤수 부산연구원 기획조정실장님. 네. 역시 허윤수 박사님도 부산 지역에서는 아주 그 명성이 대단하십니다. 최종철 HMM 회사 총괄 전무님. 예. 원래 15분 쉬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최종철 전무님은 요 근자에 아주 정말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20척 대형선을 건조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총괄하신 분입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공헌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윌리엄 팡 중국 동북아 운영 담당 상무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분의 아까 발표자 중 가운데 Hello, Dr. Stafford. Long time no see. This is Professor John here. And Mr. Grayling. 그리고 그레일링 전 장관님이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발표도 매우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께 스타폴드 박사님, 그레일링 전 장관님 매우 유익한 발표 내용이었고요. 큰 도움이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리고 해운업계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토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순서대로 우수환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우수환 교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발표자분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마틴 스토포드 박사님 책으로 공부한 사람으로서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발표자분들이 주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운 산업 그리고 항만에서의 대응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전략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의 제목이 환경 문제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조금 대비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정부 그리고 기업으로 구분해서 조금 바라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이제 많은 발표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 한 10년 정도 탄소 중립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대응 논의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왔고 물론 아직도 많은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IMO에서 이니셜 스트래티지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국가들이 이를 다 국내 법으로 수용을 하면서 거의 이제 그 방향성은 맞춰져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물론 이제 선박 EEDI 기준에 맞춘 선박들을 이제 만들고 이것을 구매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는 2020년에 이제 저유황유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미 경험을 해봤다는 측면에서 이 환경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거지만은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이 불확실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조선,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 IT 업체들이
또 새로운 그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더 논의가 해야 될 것은 아까 이제 크리스 그레일링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런 기술 개발과 함께 발생하는 국가 간의 기술 격차, 그리고 기업 간의 이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다시 정립이 돼야 되고, IMO에서의 이제 노력도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은 이런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 뭐 ODA를 기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을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조금 대비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 전통적인 논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운 커뮤니티가 대응해왔던 주제에서 국면은 많이 전환됐지만은 우리가 수요 공급을 바라보고 어떤 선박을 해야 할 것이며 연료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다소 전통적인 이제 논의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 이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부분은 이 환경 규제 논의와 약간 다른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 것이냐, 동기도 불명확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베네핏이 뭔지도 좀 불명확하고요.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그래서 제조에서 유통, 뭐 물류, 소매 업체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추구해 나가는 방향도 다르고, 그 안에서 해운 기업이 어떤 형태로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치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매기업이나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SNS를 활용한 뭐 고객 접점의 변화라든지 플랫폼 활용한 판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자산 기반의 기업들, 제조업체, 뭐 창고 이런 데는 내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축적한 뭐 인공지능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는 너무나 기업마다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마리타임 섹터에서 봤을 때 항만 당국은 다소 이제 공적인 역할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추구할 명분이라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조금 명확합니다. 오늘 부산항만공사 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떻게 추구해 나갈지가 어느 정도 플랫폼 어느 정도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방향인 거죠. 근데 해운 기업은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얻는 게 무엇일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때 발생하는 비용, 그래서 뭐 IoT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설치해야 되고, 그것을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 사용하는 고객이 누구이고, 그러면 그 서비스를 받아서 누가 그것을 책임지고 서비스 제공할 것이며, 그것에서 비용은 누가 제공할, 그게 발생한 서비스 비용은 누가 지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명확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에서 이제 개별 기업이나 정부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을 잡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문제와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 문제와 그 디지털 전환의 여건은 또 다르고, 정책적인 수단,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략, 그리고 전략적 방향성, 이런 부분에 많이 차이가 있어서 좀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될 것이다. 조금 서머리를 하자면, 친환경 문제는 규제 기반으로, 물론 앞으로 시장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 개발,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초기에 일부 보조를 해주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는 국가 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략적 모호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기업들, 머스크라든지 하팍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들과는 격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대응하기 되게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세밀한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그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마틴 스토포드 박사님께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인력 양성 쪽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추셨는데, 이런 그 고객 관점에서의 어떤 선사가 디지털 전환을 추구해 나가는 어떤 전략이 조금 더 제안해 주실 게 있는지, 저희들에게 조금 더 알려주실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After we finish all discussions here, and 네, 모든 토론을 마친 후에 각 발표자분께서 토론자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나중에 Q&A 시간에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부산연구원의 허윤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세계적인 연사님들이 이제 국제적인 동향 그리고 선사라든지 그리고 글로벌한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셨고,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근무하는 데가 부산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그 환경 규제랑 그다음에 항만에 또는 해운의 그런 디지털 시장에 있어서 그 지역이 좀 나갈 방향, 그리고 지역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 다른 부분들하고 좀 이게 중복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그쪽에 포커싱을 두고 말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마 아시겠지만 부산시가 그 국내에서도 저희가 해안이 있고 바다가 있어서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이 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4번째로 안 좋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것도 최근에 중국의 여러 가지,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인천이나 서울보다 부산이 좋다고 하지만, 오히려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측정을 해보려든지 연구 결과에 하면은 오히려 항만에서 그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오히려 그 부산 지역 시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항만으로 통행되는 다양한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의해서 실제로 미세먼지라든지 부산시의 그 대기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부산 신항이 운영이 안 되고 북항에서 올드포트 북항에서 계속 지금 컨테이너 처리량이 한 2,100만이 처리되었다면은 아마 그 현재 부산 시내의 어떤 중심지는 아마 그 환경이나 대기 오염이 더 심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사라든지 글로벌 선사들이 어떤 그런 새로운 에너지의 어떤 그런 그 탄소 제로 어떤 그런 대체 연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도 아직까지 항만하고 연결되는 내륙과는 아직 다른 항만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참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아마 2030년까지는 무탄소 연료, 아까 그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LNG라든지 LPG,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가 확대되고 2050년까지 아마 전체 선대 한 79%까지가 아마 이런 그 대한 연료 선박이 아마 이제 운영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도 그렇고 맥킨지에서도 보면은 장거리는 암모니아 연료, 그리고 단거리에서는 배터리 전지라든지 수소 연료가 사용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해운하고 마지막까지 그 지역 내륙까지 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게 정부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그 화물이 항만을 통해서 들어와서 부산 시경기를 지나서 다른 모든 내륙 지역까지 가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크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부산 쪽에서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남기찬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님이 말씀해 드린 것처럼 부산 제1신항 그다음에 제2신항의 어떤 그런 컨테이너 터미널의 자동화부라든지, 그리고 현재 디젤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하역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기 에너지 사용을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산 신항하고 현재 또 부산시에서는 그 남쪽에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그 부산 신항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전기 에너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부산 신항에 LNG 벙커링 터미널이 있어서 그런 LNG 벙커링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뭐 LNG 쪽에서 수소를 채취해서 그런 통해서 어떤 수소 연료 발전소를 통해서 그 신항의 전기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2030년에 개항할 가덕도 신공항에도 좀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은 그나마 현재에서 좀 이게 자체에서 이게 자체 발전하는 그런 동력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한다면은 기존의 그 항만이라는 것이 컨테이너 중심의 항만에서 아까 지금 오늘 계속 강조하는 환경 규제하고 연계시켜서 새로운 탄소 제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만하고 컨테이너 터미널하고 그런 에너지에 관련된 기능도 같이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우리가 기능을 다각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소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도 있지만 또 앞으로 또 부각되는 CCUS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고 보관하는 어떤 그런 것도 전부 다 항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에너지와 그다음에 CCUS 탄소 포집 활용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를 고려해야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항만은 그 단순히 화물을 내리고 싣는 어떤 그런 하역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하고 새로운 재생 에너지라든지 새로운 신 에너지를 공급받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도 좀 구두 설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번 섹션의 주제인 항만 디지털 또는 해운의 디지털하고 좀 연관해서 지역의 산업을 좀 연계시켜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사라든지 국내외 대규모 기업은 여러 가지 이렇게 디지털화가 빨리 돼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핵심 기술 연계에서 그런 자체가 그 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IT가 어떤 그런 보조적 역할을 해서 지금은 그 IT 자체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먼저 선두 경쟁적으로 이렇게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선사도 대부분의 부산 지역에 있는 그런 선사들이 영세하고 또 이런 그런 대규모 선사에서 큰 기업에서 디지털화가 빨리 되었을 때 과연 그런 선박을 도와주고 같이 연계되는 지역의 연관 산업 작은 기업들은 예를 들면 뭐 선박 관리업이라든지 벙커링이라든지 선박 수리라든지 항만 용역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기업들은 과연 이게 디지털화가 과연 될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0년이라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선두주자에서 리딩을 하고 끌고 가겠지만 그거하고 같이 연계되는 다양한 그런 작은 기업이라든지 업종에서도 같이 이게 디지털화가 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선두그룹만 되어 있고 밑에 따라오는 작은 기업들은 전혀 그런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은 더 심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항만이나 선사, 해운 관련된 기업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업은 대부분 자생적으로 커왔던 영세한 기업이라서 실제로 디지털화를 한다는 건 아직도 큰 무리인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도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실제로 많은 기업이나 또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디지털화션이 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일자리가 많이 감소되고 오히려 아마 그 항만공사 사장님들 말씀하셨지만 항운 노조 같은 경우에서도 일자리 문제 때문에 부산항이 스마트 항만으로 된 데 좀 지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감소 부분이 과연 이렇게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끔씩 젊은 청년들이 그런 걸 저한테 질문해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 영화 중에 히든 피겨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미국에서 그 나사에서 1969년에 달나라 아폴로를 쏠 때 그 수치 계산을 했던 전산원들이
처음으로 이제 IBM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그런 친구들이 포트란을 익혀서 이제 그런 전산원 수치 계산했던 친구들이 이제 전산 입력원이 돼서 실제로 전산을 움직이는 그런 매니저먼트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 감소보다는 저 역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인력 양성이라든지 해서 오히려 이런 기회가 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을 한다면은 지역의 청년들이라든지 그 대학에서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의 해운 항만 물류 산업과 연계돼서 크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허 박사님 거는 우리 남 교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종철 HMM 회사 총괄 전무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HMM의 회사 총괄을 맡고 있는 최종철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환경 규제하고 디지털화인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우리 해운업계의 가장 큰 화두일 것입니다. 이른바 2D라고 명명되는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그리고 디카보나이제이션입니다. 지금 해운업계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이 두 개의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질문을 받은 바와 같이 선사 입장에서 이 두 개의 도전에 대하여 현황과 소신을 우리 HMM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HMM은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선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실시간 분석하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조선공학과 유체 역학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작년에 인도한 세계 최대의 24,000 TU급 컨테이너선은 국내 최초로 자율운항 3단계 성급보호를 취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선박 종합 상황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 상황실에서는 선박의 항로, 선속, 기상 등 운항 정보는 물론 레이더, 엑디스, 선내 CCTV 등의 화면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박에 선적된 화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 선박에 설치된 각종 기기들이 실시간 운전 현황도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선박 종합 상황실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저희 실무자들이 종합 상황실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보고하였을 때 생각납니다. 종합 상황실의 목적과 당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실제 구현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였습니다. 막상 상황실이 구축이 되고 선박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 모니터링 되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무척 놀랐습니다. 저희 상황실에는 그동안 많은 외부 전문가들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대부분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외부 전문가들은 HMM 상황실을 무인화 선박 또는 자율운항 선박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HMM의 종합 상황실을 자율운항 선박 운영을 준비하는 전초기지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HMM 종합 상황실의 목적은 선원을 없애거나 대체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종합 상황실의 목적은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박에서의 의사결정은 경험이 많은 선장, 기관장의 판단에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선박의 크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선박의 모든 정보는 육상과 실시간 공유되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역시 선박과 육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자율운항 선박은 언젠가는 구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트렌드의 최종점이 자율운항 선박이 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 로이드 리스트 사설에 오토노머스 십이 무인화 선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방식의 유인화 선박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실렸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무인화 선박 자체보다는 무인화 선박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 즉 센싱,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기술의 개발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디카보나이제이션입니다. 지난 7월 한국에서 P4G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P4G 정상회담에서는 해양 특별 세션이 기획되었고 이 세션에서 HM연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의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바이오 연료 실성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연료의 상용화 가능성도 검토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개발을 포함하여 10여 개의 정부 R&D 및 대외 공동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HM연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선사들도 이와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를 테스트하고 LNG나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IMO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70% 이상의 신조선이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선주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uncertainty 때문입니다. 기술의 uncertainty, 연료의 가격의 uncertainty, 벙커링 인프라 uncertainty, 그리고 규제의 uncertainty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well to wake냐, tank to wake냐에 따라 연료의 운명이 바뀝니다. 시장 기반 조치의 향방에 따라 유종별 상업적 가치가 달라집니다. 메탄 규제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규제적 uncertainty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조 발주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선사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이러한 규제적 uncertainty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카보나이제이션에 대한 해운선사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카보나이제이션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이 바로 기술, 즉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대단히 훌륭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소, 세계 최고의 기자재 업체가 있으며 학계, 연구소를 비롯해 정부 R&D도 가장 활발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도전에 대해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너무 기술 개발에만 역량이 집중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LNG 연료 추진 선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LNG 연료 추진 선박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수십 년간 LNG 캐리어를 관리해본 저의 입장에서는 LNG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고 이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직무지식과 역량이 필요한 것인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LNG 연료 추진 선박 선택의 가장 큰 장애는 직무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선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 즉 LNG 연료, 암모니아 연료를 운영하는 선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하는지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전무님 말씀 가운데서 자동화가 꼭 무인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항만도 그렇고 선박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적정 인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때 훨씬 더 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의 차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계시는 미스터 윌리엄 팡 차례입니다. 미스터 팡, sorry to make you wait long, but now it's your turn.
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발표자분들께 좋은 발표 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PSA 중국 동북아 운영 담당이고요. 오늘 토론 주제가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PSA는 지난 2년간 우선 역점을 둔 부분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주력을 했었고, 그리고 디지털화,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경 관련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지난 2년간의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우선 디지털화와 관련해서는요, 앞서 한 발표자분께서 저희 터미널, 투아스 터미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투아스 터미널에 대해서 뭐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친환경 확장성 그리고 글로벌 터미널 운영업체로서 디지털화 지속 가능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PSA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리고 일부 터미널 같은 경우는 스코프 1 에너지에서 스코프 2 에너지로의 전환을 달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 외에도 과거 2년 동안 저희의 정박시설을 전기화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LNG 중심이었는데요. 일단은 관련 항만 시설을 전기화하려는 작업을 과거 2년 동안에 전개를 했었고, 그래서 S1에서 S2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에너지 사용 체계로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활용도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력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터미널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PSA는 텐진과 합작으로 터미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기화 사업을 통해서 이런 터미널이 넷제로, 즉 무탄소 배출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전면 사용을 하게 되면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PSA는 환경 관련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의 모든 석탄 관련 터미널은 현재 철광석은 50%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들 시설에서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건데요. 그리고 선박도 여전히 석탄 화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서 철광석 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터미널 재생에너지 사용 프로젝트를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지털화에 관한 것인데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PSA 싱가포르 지사가 진행한 합작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 에너지 프로젝트였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명명된 사업인데요. 터미널 운영을 통해서 피크 로드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터미널로 이를 확대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모든 토론자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토론자들의 질문을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스타폴드 박사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The question raised by 예. 우 교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요. 어떤 조언을 특히 이제 해운업계들, 특히 디지털화를 또 추구하는 그러한 영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함께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 함께 협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방금 윌리엄 팡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하실 때, 예, 이러한 코렌 시설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이 과정에 있어서의 이러한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선박 크기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디지털과 관련해서요. 사실 해운회사에 보면 지금 한 2만여 개의 그러한 해운업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해운업체의 다수가 굉장히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그러한 교육과 또 훈련을 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제대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디지털 기술과 엔지니어링, 그러면서 또 녹색의 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인재를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녹색과 기술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기업은 장기적인 시각과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선원 육성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보다 통합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원만이 아니라 이 운송의 전 사이클에 걸쳐서 통합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역 다 들으셨죠? 그대로입니다. 자, 다음에는 외국분부터 하겠습니다. Mr. Grayling, though there's no particular questions to you. 예, 그레일링 박사님한테는 특별한 질문은 없었었는데요. 그러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러한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달에 글러스고에서 26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자리에서 야심찬 계획이 만들어질 것이고 각국이 야심차게 감축분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규제에 대해가 강화될 거라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6차 당사국 총회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It's not going to be easy. There is clearly a desire to reach. 네, 우선 파리에서의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을 하고 주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감축량을 위해서 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2030년이나 2035년 정도의 중간 목표 달성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해원업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합의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에 도달을 한다면 그리고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합의에 성공을 한다면 해운업계도 역시 이 넷제로 달성을 위한 약속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길 것입니다. 현재 EU가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를 하면서 탄소 거래제나 기타 규제의 해운 부분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 부분에도 시장 중심의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계 자체의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을 하는 것 그리고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기존의 환경 기후변화 관련 협약에서는 해운 부분이 이제 주변부를 차지하고 핵심은 아니었지만, 네, 이제는 EU와 영국 등등이 이제 앞장서서 해운 부분이 또 핵심의 중심을 차지하고 기존의 탄소 배출량 저감 노력에 해운업도 적극적으로 더욱더 동참을 하게 되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운 부문도 변화가 꼭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규제 당국도 우사팡 담당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해운사가 석탄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선박은 네, 항만에서의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항만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스고 당사국 총회에서는 직접적으로 해운업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규제에 대해서 언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보다 글로벌한 협력을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허연수 박사 의견에 여러 가지 공감을 합니다. 우선 그 부산시 그 시정과 그 우리 항정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큰 그 친환경 정책을 이 도시 지역 전체로 확대해 가는 데서는 굉장히 큰 그런 현실적인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와 또 항만 당국이 공동의 그런 친환경 정책을 우선 좀 수립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 공간 계획 때 이 에너지 공급 기능 추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이미 항만이 그런 기능을 할 수 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항에 LNG 벙커링 기지가 지금 입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오늘 그 발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LNG라는 것은 이게 그냥 한시적인 과도기적인 그런 에너지일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고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 공급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하는 것도 역시 수립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LNG 벙커링 기지가 앞으로 좀 수소 기반으로 갈 수도 있겠고 이런 다양한 그런 환경에 그때그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연한 계획을 수립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세 기업들 디지털화의 역량의 한계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는 항만산업 총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공공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현안 과제들을 발굴해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갑니다. 그래서 영세 기업에 있어서는 이런 공공 플랫폼과 같은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디지털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가는 그런 방안이 지금 잡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하고 무인의 스마트 자동화 때 이 상충되는 충돌되는 문제 이것은 오래 전부터 그렇게 논의가 되어 왔고요. 또 미국 LA항도 여기에 약간한 갈등을 오랜 기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사정이 구체적으로
좀 그 대체 일자리가 막연하게 대체 일자리를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대체 일자리들을 좀 찾아내고 거기에 필요한 전환 교육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가 돼서 이 기존의 그 근로자들이 이 불안해하는 또 거부감을 가지는 이러한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 과장님 특별히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예. 뭐 토론자분들께서 특별히 저한테 뭐 구체적인 질문을 하신 건 아니지만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좀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발제한 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제 IMO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IMO에서 2018년도에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이제 온실가스를 50% 줄이겠다는 초기 전략을 수립한 이후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에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고요. 또 그런 환경 친환경 선박의 개발 보급을 위한 어떤 기본 계획을 작년에 연말에 수립을 했고요. 그 이어서 아까도 설명드렸던 액션 플랜으로서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R&D 사업을 2022년부터 31년까지 10년 동안 저희가 하려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특히 우리 해양 쪽에서도 IMO가 이제 주도가 돼서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해운 선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요. 물론 해운 선사들도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자구책을 마련하고 계시지만 저희 정부 측에서도 그것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가적 차원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친환경 선박을 개발을 하는 목적은 결국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수단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수소나 암모니아 쪽으로 결국은 가야 될 텐데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개발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단기간 내에 그런 기술 개발이 될 거라고는 지금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도 단계적으로 현재 기술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먼저 단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 기술로서 이런 무탄소 연료와 기존 디젤 연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혼소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아까도 LNG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우리 HM의 최 전문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LNG가 뭐 결국은 정말 대안은 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로서는 뭐 LNG와 하이브리드, 뭐 전기 추진 선박들 그 정도 수준의 정도거든요. 또 연료도 LNG 위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LPG나 메탄올이나 바이오 중이나 뭐 이런 종류입니다. 물론 재생에너지가 지금 뭐 해상 풍력이든 여러 가지 풍력이나 뭐 좀 개발을 하고 있지만 현재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라고 하면 그런 LNG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분간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그거를 상용화를 통해서 국내외 우리 해운 특히 이제 영세한 중소 선사들이 그런 기술들을 도입해서 새로운 친환경 선박을 대체 건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온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게 없는데요. 먼저 끝내기 전에요. 제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Stafford, Mr. Grayling, Mr. Pang. We appreciate. 예, 스타포드 박사님 그리고 그레일링 박사님 그리고 윌리엄 팡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데도 함께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이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우리 발표자 분들, 토론자 분들 정말 아주 유익하고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위스덤, 지혜를 저희에게 마음껏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항만 해운 세션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세계 해운 포럼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신 포럼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